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두고서 비상 경제 시국으로 선포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비상경제 시국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 조치고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경제 활력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번처럼 비상 상황을 강조하면서 전방위적인 경제 대책을 촉구한 것은 처음인데요. 앞서 주무부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직까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러나 문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강조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책을 주문한 만큼 이 코로나 추경 편성은 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한편 참고로 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11조 5천억 원 상당의 추경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11조 5천억 상당이라면 엄청난 자금 투여였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특단의 주문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또 열어놨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채권 금리가 일제히 곤두박질 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했는데요.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한 만큼 추경과 함께 한해의 금리 인하도 단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 반영된 것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발원지인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죠. 여기다 올해 한국 경제도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이 부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인 JP 모건 스탠리도 한국은행이 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앞서 사스나 메르스 사태처럼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 정책과 한해의 이 통화 공조가 절실한데요. 다만 현 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 카드는 이 당초 내일이죠. 이 부동산 대책 나올 예정인데 이 부동산 시장, 이 가계부채 시장에 또 불쏘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인이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영업이나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 사장의 두 아들을 잇따라 채용했다. 이것 때문에 또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2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죠. 여기다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임원 38명 전원이 사표를 냈고요. 임원부터 그리고 조직장의 급여 20에서 많게는 30% 깎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일 열흘 동안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경영을 선포한 날 이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지임 중에 아들 2명 모두 아시아나항공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 특혜 채용이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두 아들은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입사했다. 투명하고 엄격한 채용 시스템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해명이 썩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네, 정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그리고 앞으로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조치도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달 넘게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경우는 강제 결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단 방지 차량 관리의 강화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 주차해도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하고 있는데요. 또 자동차가 분해, 파손돼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 기간을 보름, 15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도난이나 횡령을 당한 경우 외에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기를 당한 경우 말소 처리를 못해서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라는 지적을 반영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와이파이 시간. 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영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공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가짜뉴스, 거짓 정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가짜뉴스 혹은 뭐 장난치는 거짓 정보 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런지 좀 진짜 좀 꼼꼼하게 한번 오늘 따져가지고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백 팀장님, 네. 이 코로나19 관련한 가짜 뉴스들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시간상 많이 소개는 못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지난 1월 29일이죠. 네. 인천 지역에 이 맘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이제 실제 병원 이름을 검명을 해요. 네. 근데 31세하고 41세 된 엄마분들이 네. 이게 이제 그 맘카페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뭘 올리냐면 인천의 어느 병원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격리가 됐는데 그 병원은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 지역에 일파만파 파급이 돼버려요. 네. 그 병원이 꽤 이제 이름이 있는 병원이었는데 결국은 이 병원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질본에서 전달받은 뭐 보건소라든가 뭐 이런 방역 그 체계가 막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인천 시내 그 병원은 가면 안 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엄청난 네. 피해를 봤죠. 그래서 인천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걸로 입건을 하고 있는데 또 네. 하나 있죠. 네. 지상파 방송국을 사칭해가지고 고등학생 2명이 네. 수원 지역에서 그 수원에 확진자가 생겼다. 그리고 뭐 사망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서는 이 원래 질본,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네. 이 확진자는 동선을 전부 밝혀주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야 아무리 감염이 됐다래도 그 가족이라든가 출입한 곳을 다 알려주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 동선을 실명으로 거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혀 국가 배상 문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네. 애완견을 멀리해라. 애완견이 애완견이요? 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시킨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마늘즙을 먹으면 뭐 면역력이 좋아진다. 면역력이 네. 생겨가지고 방지가 된다. 또 하나 웃기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이 기름막이 폐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못 폐 들어간다? 침투하는 걸 막는다. 이런 허황된 담배를 피워라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네. 그 중국의 이제 우한의 그 시장, 화난 시장에 이게 왜 코로나가 전 세계로 지금 전파가 됐냐. 그 질병을 연구하는 원장이 실험 동물을 가지고 내보냈는데 여기에서 실험하다가 실험하다 전파가 돼가지고 됐다 해도 중국이 또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그게 밝혀졌는데 가짜뉴스였군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웃기는 건 캄보디아 아시죠? 네. 훈센 총리가 크루즈 선박이 이제 다 지금 거부를 했잖아요. 각 네, 나라에서. 입항을. 네. 근데 캄보디아에서 가감하게 이 훈센 총리가 나서서 야 이거 허용해. 네. 그래가지고 이 83세대 미국인이 여성이 내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꽃다발 주고 마스크도 안 쓰고 포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은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확진자로 밝혀졌는데 이때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가 감염됐다. 그래가지고 또 캄보디아 국민이 또 난리가 나는 이런 페이크 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국내를 막론하고 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사회적 현상입니다. 사람들의 공포나 불안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심리가 도대체가 정확히 뭐예요? 사실 뭐 우리 가짜 뉴스 뭐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제일 황당했던 건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전에 뭐 그 유럽인들이나 그 뭐 미국 쪽이나 이런 분들이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이번에 유럽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아예 개념이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동양인이라고 약간 불편하게 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저는 제 주변은 뭐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민감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수많은 루머들이 있잖아요. 네. 루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근거 없는 헛소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루머가 생겨나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뭔가 작은 정보도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루머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랬다가 이 루머를 통해서 약간의 도움이 됐다 싶었던 분들은 이게 또 사실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정보를 또 공유하게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넓이와 부피를 갖게 되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돼서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루머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아주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네. 혼란이라든지 분열을 조장해가지고 실질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이익을 혹은 뭐 어떤 편의를 얻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건 뭐 정치에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주가 조작을 할 때 거짓 루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이라고 알고 진짜 진심으로 그 정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루머에 대한 뭐 하나의 뭐랄까 순진하다고 할까요? 순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이 루머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움직인다든지 혹은 이 개인적인 목적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편취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네. 어쩌면 뭐 집단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아주 순진한 이유에서 또 하나는 아주 개인적인 목적에서 루머가 확산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관한 루머는 저는 굉장히 중대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이게 하나의 뭐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끊임없이 군부를 지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반드시 차단해야 되고 충분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위험 요소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인지심리 전공인데요. 인지심리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부적인 정보, 불안을 야기하거나 좀 안 좋은 정보들이 좀 더 취약한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리한 정보는 사실
그 정보가 가짜든 진짜든 별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죠. 그런데 부적인 정보 혹은 좀 부정적인 정보 내용은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민감하고 임팩트가 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퍼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쁜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태도는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유튜버가 부산 지하철에서 일부러 굉장히 막 격한 기침을 하면서 저 우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사실 그 사람 지난번에 구속영장까지 네. 청구가 돼서 실질심사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친 상황이 있었었는데 이거 한번 음성 변조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도 떨어지세요. 저는 그러면 신문 세탁을 하러 다른 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계세요. 예, 신문 세탁입니다. 저는. 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참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건 확실한데 어쨌든 우리는 모르니까 만약에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우한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쫙 사람들이 이제 물러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재밌기도 하고 또 자기 유튜버에서 클릭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이런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제 구독자를 늘리게 한 방편인데 또 이게 부산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에요. 23세 된 그 그렇죠. 유튜버인데 예, 예.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번화가 부산 시내 번화가에서 한 가운데서 쓰러지는 감염병 환자 행세를 한 거예요. 실제로 네. 쓰러지는 그런 걸 연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경찰에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위중한 그 업무 방해죄로 보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나는 이 국가 그러니까 정의가 승리했고 그다음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겼다 승리했다 이제 네. 이런 허무맹랑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빈축을 샀는데 지금 상황이 이럴 때 이런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게 한 방편 또 뭡니까? 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매점 매석이라든가 또 어떤 라벨을 바꾸고 뭐 유통기한이 지난 걸 많이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량을 속여서 수출을 한다든가 또 매점 매석을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을 틈타는 이런 개인적인 부당 이득이나 어떤 이익을 위한 행위가 사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 유튜버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혼란을 줬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긴장감을 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의 행동도 반성하지 않는 게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죠. 이거 예.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 아니, 사람은? 업무방해죄로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는데요. 네. 이 업무방해죄는 사실 5년 이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런 이중한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사실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그렇죠. 행동입니다. 이게 지금 이기적인 못난이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우리가 못난이. 어떤 루머에만 집중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 말씀하셨던 지하철에서 우한에서 왔습니다. 뭐 다들 피하세요.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조커를 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두려움을 유발하고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쫙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전능감을 가지고 있다 느끼고 그 다음번에 무슨 뭐 신분 세탁을 하니 다음 칸을 이동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커를 그 과거사로 보자면 굉장히 안쓰럽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 시점에서 보자면 엄청난 범죄가 거기에 연결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영웅심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는 시국이 시국이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숱한 피해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경제적 피해, 제3의 심리적 피해, 집단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루머로만 보거나 개인적인 영웅심만을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1190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도요. 코로나19 보이스피싱도 나왔대요. 가게들의 확진자라고 하면서 동선에 포함시킬 테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협박하고 돈 뜯어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문제 하나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한 남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다 내가 이렇게 네. 말하면서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 식당에 전화를 해서 돈을 내놔라. 네. 아니면 내가 니네 가게 이름을 발설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안은 뭐냐면요. 마포경찰서 관할하고 서대문경찰서 관할에서 이제 한 남성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네. 그 식당 주인에게 나 사실 그 확진자인데 감염자인데 내가 그 식당을 왔다 갔다 다녀갔다. 근데 이걸 질병관리본부에 내가 신고를 안 할 테니까 돈을 달라. 근데 얼마를 줄까? 라고 네. 물었더니 500만 원을 주라. 500만 이렇게 요구를 원이요?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식당 한 군데다만 전화를 이렇게 협박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다 전화를 해서 마포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오. 추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발 새 아침 청취자이신 그 자영업자분들이 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바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시고 스스로 먼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다가 이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허위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아니면은 보건소라든가 관할 기관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총출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업장에 굉장히 큰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스럽다고 하더라도 미리서 신고를 해서 이걸 사전에 막고 만약에 혹시 겁이 나가지고 이걸 돈을 만약에 주게 되잖아요. 그럼 피해가 점점 더 커져요.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구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식당 주인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먼저 질본이나 뭐 보건소에 신고하기도 곤란하고 솔직히 그 사람한테 또 돈을 주기도 곤란하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이 건 음식점들을 네. 대상으로 한 이 건은 저는 인질극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인질극이요. 실제 어떤 특정한 항목을 두고 만약에 음식점 다중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사건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고 이미 숱한 우리 지금 여러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잠시 병원이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폐쇄된다든지 이런 또 개인은 또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 위험성이나 공포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두 군데 전화를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땐 보건소에 연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지만 아직 들은 상황도 아니고요. 방문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여러 군데에서 아마 이런 신고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화가 어느 지점에서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네. 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못된 짓이고요. 네. 더군다나 한 영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으로 나쁜 건데 아주 고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포와 또 누군가가 그 음식점에 다녀갔다 한다면 환자가 다녀갔다고 한다면 이건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컨텐츠 음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건강과 연결된 영역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각 영역 영업점들마다 앞으로의 영업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형사님이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저희 법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름이 뭔지 그리고 전화번호가 뭔지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가게에 언제 와서 무엇을 드셨는지 그래서 그때 누구랑 같이 왔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 인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 CCTV 있는데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만약에 실제로 다녀갔을 때 이후에 문제가 크게 파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예. 일단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런 전화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감염 환자는 그렇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기다.
또 협박이다, 공갈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무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그런 동선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질본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전화,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는 대부분 범죄인들이 또 어떤 사기나 협박이나 공갈범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1차는 무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CCTV 있다. 네. 언제 당신이 무슨 전화를 얼마짜리 먹었느냐 이렇게 대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고 더 이상 그렇죠. 협박을 못하게 되는 건데 혹시 싶으면 112라든가 이런 데다 신고를 해놓으신 건 좋아요. 그렇죠. 네.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렇게 어쨌든 격리를 시키거나 질병에서 만약에 확인이 됐으면 그 사람 이미 딴 데 가 있겠죠, 병원에. 그럼요. 그러니까 전화도 못 하겠군요. 그렇죠. 스스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런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좋습니다. 우리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진짜.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스미싱 피해가 또 있대요. 코로나19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해킹하는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수법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이제 그 컴퓨터로 오는 건데요. 이 스미싱이라고 하는 거는 SMS에 피싱질, 낚시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확인하세요.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걸 URL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휴대폰이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정보가 탈취가 되거나 아니면은 상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후자 쪽이에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내가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개인 정보가 전부 탈취가 되면서 그렇죠. 보이스피싱 범죄에 또 그 악용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소액 결제가 돼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게 돼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 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일어난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차이나 오퍼레이션이라고 네, 이게 네. 뭐냐면 보통 기업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이게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소위 트로이 목마라는 얘기 있죠. 상대방이 내 중요한 자료가 모두 먹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을 주면은 대가를 주면 그걸 풀어주겠다라고 하고 또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다 네. 들여다보기도 하고. 원격 조정 비슷하게. 네. 그래서 예. 이제 기업의 비밀이 모두 폭로되기도 하고 이 해킹되기도 하는 이런 건데 특히 최근에 또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마스크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현혹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1,500원 이하짜리가 지금 4,000원씩 가기도 해요. 이게 마스크가. 네. 그러니까 URL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하죠. 그럼 바로 해킹이 돼가지고 감염이 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그럼 돼요. 누르지 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그 메시지가 오면 무조건 삭제를 하시고 네. 특히 URL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이런 메시지는 전부 스미싱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삭제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업무적으로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네. 이거 보낸 쪽에 일단은 예전에 알았던 그곳에 전화를 하거나 확인을 네. 해보는 게 좋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건 스미싱 문자다 해서 그냥 삭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삭제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생각나네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스피노자가 말한 거라는데 결과적으로는 혼란이 일어나도 난 내일을 묵묵히 하면서 이걸 헤쳐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까? 우리같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 뭐 루머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그 내용들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불안해지면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네. 사고가 딱 정지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정보가 이런 사고가 정지하는 거를 늦게 만들고 또 실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꿋꿋이 잘 이겨내거나 잘 속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단골로 속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상황의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스피노자 얘기처럼 뭐 지구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심겠다. 뚝심 있게 자기 길 걸어가는 분들은 스피노자가 사과나무를 심든 배나무를 심든 그거마저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네. 그냥 뭐 나의 길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걸어가겠다 하는 건데 실제 누군가가 혼란의 시기에 어떤 적절하지 못한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에 많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보면 되게 주로 마음이 약한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가 적은 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분들에게 정보를 많이 구하지 않는 성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어떤 기질적인 문제나 성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일인 믿을 수 있는 일인 그게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친구가 되었던 흔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질문할 수 있는 한 사람하고의 논의만 해도 사실은 이런 불안도 많이 줄어들고요. 동시에 정보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속는 일도 줄어들고 네. 흔들리는 일, 불안감도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6635 쓰시는 애청자분과 8736 쓰시는 분께서 세상은 넓고 참 이상한 사람은 많네요. 당사자들이 걸려봐야 심각성을 알겠죠.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2340 쓰시는 분께서는요. 차분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왜 사기꾼이 이렇게 많은지 걱정입니다. 사기 형량을 좀 더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여쭤보네요. 사기 형량은 이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 빌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지금 감염병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아니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이 있는데 왜 동선을 다 하고 이게 밝히고 네. 그다음에 병원, 식당,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극장 이런 걸 실명으로 왜 밝히냐 이건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법적으로 이건 전부 확진자는 이동 경로를 실명으로 다 거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네. 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병원이 크로스 문을 닫거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잖아요. 강남의 유명한 식당도 엄청나게 유명한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감수를 못 받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에서 폐쇄나 크로스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네. 국가가 배상을 해줘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거나 문을 닫게 되잖아요. 네. 이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기관에서 이 질본이라든가 관할 지자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폐쇄하고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 환자라든가 가족들이 모두 손실 보상을 받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국가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 다만 스스로 문을 닫지 마시고 네. 절차에 의해서 방식에 네. 의해서 문을 닫게 되시면 나중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다는 걸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께서 최미사님께서 뭐 어느 나라나 별의별 소면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뉴스가 있겠죠. 하지만 무엇을 채택해서 믿고 참고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지승호 씨 같은 경우도 99% 가짜뉴스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사유로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어서 그걸 퍼뜨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끝으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공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짜뉴스를 막고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백규정 팀장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이호선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딱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기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나 이거 보고 이걸 믿으시고 다른 허황된 부분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예방법이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나와 있잖아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네네.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반드시 옷소매로 가리고 철저하게 함부로 해서 네. 이런 부분만 지켜주시면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감염도 안 되고 전파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실제 이번에 그 코로나 예방법 때문에 또 동일 시기에 발생했었던 독감이 70%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사적 정보가 아니라 지금 다들 공유하고 있는 공적 정보거든요. 공적 정보가 가지고 있는 건 검증의 힘이거든요. 이런 공적 정보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높으니까 가지고 계시고요. 그걸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코로나19 예방법이자 동시에 가짜뉴스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는 정말 딱 귀에 박힙니다.
요즘에 손 씻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옷 같은 거 잘 하라 그러니까는 독감이 줄어들었다.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계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 듣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약간 까칠한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이 페널티킥의 심리학입니다. 아, 심리학. 되게 예. 좋은 말이네요. 네. 페널티킥, 이거 말만 들어도 사실은 막 좀 두근두근 해요. 왜냐면 우리가 페널티킥으로 공을 찰 기회를 얻었을 때 예. 골을 넣으면 참 좋은데 안 넣으면 예. 너무 아깝고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페널티킥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네. 골 넣기가 쉽다. 골을 넣어야지 정상이고 못 그러니까요. 넣으면은 이게 이제 그 실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데 왜 이 페널티킥 얘기를 갖고 나왔냐 하면은 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 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또 성공시켰습니까? 예, 지난 16일에 에스턴 빌라전에서 이제 2골을 넣었죠. 이 네. 5경기 연속이자 시즌 16호 골이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51골인데 아시아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50골을 넣으면 최초의 이제 선수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 페널티킥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좀 안타까운 소식. 네. 이 경기에서 2골 넣고 3대2로 이 토트넘 승리 이끌고 난 다음에 인터뷰도 했거든요. 네. 재미있게 좋게. 그랬는데 뜻밖의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오른팔이 골절이 됐죠. 네. 그래서 수술한다고.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 그라운드에 다시 복귀하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요. 네. 경기 이제 그 초반에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오른팔을 디뎠는데 짚었죠. 예. 예, 그 팀닥터에게 좀 오른팔 아프다, 통증이 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지금 해리케인이라는 주구 공격수가 빠지면서 믿을 사람이 없죠, 믿을 선수가 사실은. 예. 손흥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뛰었는데 결국 이런 뒤탈을 불러냈고요. 네. 근데 이날 그 페널티킥 넣을 때 또 2가지 정도의 좀 시사점이 있었어요. 네, 뭐가 뭐냐면은 있었어요? 네. 그 이전에는 이 페널티킥을 얻게 되면 아무나 막 차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는 정해져 있어요. 누가 차는지. 순서가? 예.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더라도 네. 페널티킥을 얻어낸 선수가 차는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어요. 정해져 있기 그거는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 구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팀에서 되게 팀에서? 결정하죠. 어. 그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선수가 차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밀어주는 거죠. 골 많이 넣으니까. 그러죠. 잘 기회가 뭐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예. 근데 이전에는 그 해리케인이라는 선수가 주로 맞춰 찼는데 네.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토트넘에서 넘버원 선수가 제일 바로 잘하는 사람이 손흥민이다. 손흥민이다.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네. 그 페널티킥을 찼는데 골키퍼가 쳐냈어요. 네. 쳐냈으니까 이 튕겨져 나오는 공을 다시 달려가서 슛을 쏘려고 이 토트넘 선수 2명이 달려갔거든요. 네. 근데 위치를 보면은 누가 먼저 슛을 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니까 옆에서 달려오던 토트넘 선수가 제가 보기엔 조금 양보하는 듯한 주저하는 듯한 손흥민 네. 선수는 거칠 것 없이 먼저 됐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이 토트넘에서 현재 이 손흥민 선수의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정규리그만 보면 9골이거든요. 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현재 득점 랭킹 15위에 올라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잘 찰까요? 못 찰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페널티킥 11m 지점에 공을 놓고 차는 건데 근데 앞에 이렇게 좀 1대1로 골키퍼하고 대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맨날 연습할 텐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바로 예. 이제 그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못 차는 선수예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예. 이번에 잘했네요, 그래도? 예,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페널티킥에 트라우마가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우리가 우루과이하고 대표팀이 평가전 가졌을 때 이때 페널티킥을 찼는데 실축했어요. 골을 못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예. 그리고 네.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나는 앞으로 페널티킥 절대로 차지 않겠다. 왜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페널티킥은 넣어야 정상, 네. 골을 넣어야 정상인데 실수를 해버리면은 비난이 쏟아지고 그런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러면은 페널티킥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일반적으로? 페널티킥은 한 80% 이상의 그 성공률을 갖게 되는데 80%? 예.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몇 %예요, 성공률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엄청 저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못 차는 거라고 페널티킥 못 차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8살 나이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 함부르크에 데뷔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프로팀 경기하고 이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페널티킥 성공률이 44%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제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기회를 얻어내면은 우리는 당연히 넣겠지 생각하지만 예. 이 골키퍼하고 이 공을 차는 선수 간의 심리전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페이크라 그러나요? 이렇게 맞습니다. 가짜 모션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발의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데 예. 손흥민 선수가 이런 거를 못한다면 너무 정직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아니죠. 그 페널티킥 실수하는 이유는 네. 뭐 손흥민 선수나 우리 대표팀의 기성용 선수도 그렇게 킥이 좋은 선수인데 페널티킥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방향에 다 보낼 수 있어요. 공을 네, 차서. 네. 그런데 심리적인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멘탈적인 측면이 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페널티킥이 선수들에게는 악몽 같으냐면 저는 단언컨대 페널티킥은 잔인한 게임이다. 그래서 이 골을 넣는 선수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네. 페널티킥은 골을 못 넣는 선수를 골라내는 게임이다. 비난에 집중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우리 그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 네, 있죠. 네. 차범근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 12년간 99골을 넣었거든요. 와. 근데 이 99골 가운데 페널티킥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 없냐면 본인이 안 찼어요. 페널티킥을. 왜 안 찼냐면은 72년 아시안컵에서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로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17살 때? 예. 17살 때 데뷔전 치렀는데 이때 네. 이제 이라크하고 만나서 0대0 무승부가 됐죠. 연장전에서도 무승부가 됐기 때문에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렸는데 차범근 감독이 굉장히 이미 17살 때 이 축구 신동으로 뜬 선수였고 기대를 받았는데 승부차기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승부차기를 찼는데 너무 어이없는 공이 나왔죠. 골대 위로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랬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골대, 이 승부차기 때문에 이제 비난이 많이 됐었고, 네. 본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선수 기간 내내 은퇴까지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차지 않은 얼마나 거죠. 심리적 부담이 컸으면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페널티킥을 잘하려면은 좀 약간 뻔뻔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이거 예를 들어가자면 가정을 네.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 월드컵에서 네.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독일하고 결승전 펼치는데 2대2예요. 경기 시간은 3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페널티킥을 우리가 얻어냈다. 네. 이 페널티킥을 차러 나가는 선수, 내가 골을 넣으면 우승이고 골을 못 넣으면 만고의 역적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중압감을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페널티킥은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굉장히 잔인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저 같아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뭐 밑자 본전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하면은 더 불리하잖아요. 잘하면은 뭐 그냥 잘했나 보다 했나 보다 하고 못하면 엄청 욕먹고. 근데 어쨌든 뭐 자기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긴 한데 자 중요한 거는 결국 심리전이다. 이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인데 예. 실제로 그 심리적 부담 때문에 실축을 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 선수들이 그 긴장된 상황에서도 비난이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못 넣었을 때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일단 이 경향적인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골키퍼와 키커의 대결인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3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래요? 또 다른 제3의 선수가 있는데 제3의 선수는 누구냐면 네. 관중이나 축구 팬입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있고 예. 공을 차는 사람이 있고 예. 그다음에 관중이 있고 예. 왜 관중이 제3의 선수냐 하면은 네.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선수 네. 골키퍼나 키커나 실수했을 때 받게 될 비난을 의식해서 네. 이 비난을 의식한 심리적인 위축이 플레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는 연구 결과인데 이스라엘의 그 미하엘 바렐리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재밌는 경기 결과를 논문으로 썼어요. 예. 적어냈는데 이 키커가 공을 차가지고 가장 골을 넣을 확률이 높은 공간이 어딜까요? 이 골 포스트하고 크로스바가 만나는 왼쪽이나 오른쪽 모서리 측면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골키퍼 이제 손이 안 닿거나 그러니까. 몸이 안 닿는 예. 그런 데겠죠. 그럼 글로 차면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네네. 선수들은 다 글로 안 차더라. 아, 일부러 사람들이 예. 그쪽으로 골키퍼가 예상하고 가 있으니까 이건가요? 왜 안 차냐면은 예.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데 혹시라도 실수를 해버리면 공이 골대 바깥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네. 공이 골대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에이 실수했네. 네. 라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 골키퍼가 가장 막아내기 쉬운 지역이 어디냐면은 네. 이 골대를 이 상하로 3등분 했을 경우에 위, 네. 중간, 아래가 있으면 아래로 차면은 골키퍼가 가장 잡기 쉽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대부분 이 아래 지역으로 찬다 이거예요. 잡기가 쉬운데. 네. 왜냐하면 네. 가장 골을 넣기 쉬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위쪽 모서리에다 찬다고 할 경우에 혹시라도 실수해서 골대 바깥으로 공이 벗어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데 골키퍼가 잡기 쉬운 아래쪽으로 차게 되면 골키퍼가 잡더라도 이거는 못 찬 게 아니라 와 골키퍼가 잘했네. 그런 계산을 그렇게 해요? 정말 선수들이? 선수들이 이런 행동 결과가 그러니까 이 미하엘 바렐리라는 이 심리학자가 네. 286번의 이제 페널티킥을 분석해가지고 내놓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페널티킥에서는 굉장히 선수들의 심리, 그러니까 실패했을 경우에 쏟아지는 비난을 가장 먼저 의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공을 넣는 것보다 비난받는 게 싫다. 이게 더 솔직한 심정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키커뿐만이 아니라 골키퍼도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진짜 우리 강종환님께서도요. 선수들은 약풀에 취약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맞죠.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오늘 경기가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네, 플레이가 네.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거가요. 예. 소송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 그래요? 기업에서요. 예. A라고 하는 로펌이 이제 잘하는 로펌이라고 소문이 나면요. 아무리 돈을 비싸게 줘더라도 그냥 A 로펌에 맡겨요. 지거나 이기거나 상관없이. 왜? 거기다 맡기면 제일 잘하는 데다가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나의 책임은 아니고 못하면 그쵸. 그 로펌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어려워서 된 거다. 아니 근데 그럼 노민호 사학께서는 그 전공이 심리학이니까 이런 거를 뭐 행동 편향? 네, 뭐 전문 용어를 또 쓰십니다. 틀리진 예. 않겠죠. 네. 그러니까 행동 편향이 어떤 위기나 불안이 닥치게 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해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할 거 다 했어. 난 잘했으니까 날 예. 비난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 그거죠. 사실은. 근데 골키퍼도 아주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네네네. 키커는 위아래로 3등분 했는데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3등분 합니다. 왼쪽, 오른쪽, 중앙.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을 때 이 공을 차는 선수들의 공을 분석해 보니까 왼쪽, 오른쪽, 중앙이 거의 비슷하게 30% 정도씩 방향 선택을 하더라. 자, 그런데 이 골키퍼는 점프를 하잖아요. 네. 옆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점프해서 공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있어도 30%의 공이 중앙으로 오니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는 왼쪽이나 오른쪽 점프를 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서 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 슛이 들어와서 골을 줬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가만히 있네. 너무 성의 없네. 네. 아예 포기를 했구나. 이런 비난에 맞닥뜨리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왼쪽이나 오른쪽을 미리 판단을 해서 나 열심히 하는 뭔가 거를 몸을 보여준다는 날렸다.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하도 욕을 하니까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제3의 선수가 관중이나 축구 팬이 있다. 이게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선수들의 플레이나 경기력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 보니까 아주 이렇게 스포츠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니까 참 재밌긴 한데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했어도 어쨌든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날 좀 봐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이 선수는 이 골키퍼랑 키커는 이러고 난 다음에 경기 끝나는데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거죠. 아,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냐? 예, 그걸 검색하는 거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아, 저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예. 이런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페널티킥이 11m 지점에서 공을 차잖아요. 키커가. 예. 근데 공 라인을 통과하기까지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0.4초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0.5초.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1m 지점에서 공을 차는데 선수가 공을 차가지고 이 골 라인을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4초에서 0.5초 정도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인간이 네. 이 공을 차서 공이 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네. 이 뇌 속에서 그걸 인지해가지고 신체적인 반응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6초입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과학적으로 보면은 공이 네.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막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 어차피 골을 내주게 되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을 선택해서 한쪽을 포기하고 이미 공을 차려고 할 때 몸을 날려서 막는구나. 네네.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 골키퍼는.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286번의 이제 샘플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키커는 왼쪽, 오른쪽, 중앙 거의 30% 선택을 하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골키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쪽 포기하고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공을 보고 내가 가운데로 오면 맞겠다라고 준비해도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다 결국은 심리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페널티킥은 100%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지금 이 페널티킥을 못 차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연달아 두 번째 페널티킥으로 이 골을 잡아냈거든요. 근데 네. 손흥민 선수가 좀 자신 없어하는 그 페널티킥 자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뭐예요? 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골키퍼를 속이려고 네. 공을 차는 척하다가 슬쩍 멈춰가지고 템포를 늦춰서 다시 차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감이 약간 제가 보기엔 결여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그 멈추는 동작 없이 볼에 가까이 가서 이 발을 공에 대는 순간서부터 이미 골키퍼를 속이고 자신 있게 차거든요. 근데 이 연속 동작이 나오지 않고 동작을 멈춰가지고 골키퍼를 속이겠다.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골키퍼가 오히려 네. 판단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어느 쪽으로 살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되니까 미리 가서 딱 막아서 공을 잡아버려요. 방향을 예측하는 건데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페널티킥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부차기든 뭐든 다 똑같은 방식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승부차기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를 못 넣어가지고 네. 자기 귀국해서 죽은 사례, 선수가 사망한 사례, 비난을 것도 있어요?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깽단, 그러니까 이 승부 베팅이라고 하죠. 네. 여기 이제 연관돼가지고 그런 사례까지 있었죠. 세상에. 그러면 안 될 텐데 정말 너무 잔인합니다. 예. 악플보다는 선풀이 선수들을 더 잘 뛰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 점도 들으셨죠? 중요하죠. 악플보다 선풀이 중요하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노영희의 목소리. 내일도 기억하시고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